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40대 초반 쌍둥이 엄마 송정연이라고 해요. 제 삶은 풍파도 드라마틱한 경험도 없이 평범했는데요. 그런 제 삶의 어린 동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캐릭터가 나타난 뒤로 많은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울 애들도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아는데 동서는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처럼 각진 채로 지 잘난 맛을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동서의 네모난 꿈을 제가 박살내버렸지 뭐예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유쾌, 통쾌, 상쾌합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는데요. 정말 평범이요. 중산층이라기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못 사는 건 아닌데 남들처럼 유복하게 살진 않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불쌍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도 아니었으니까 굳이 나눈다면 중산층보다 조금 아래인 집안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굉장히 평범하게 자랐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부도 그저 쏘쏘했거든요. 성적이 잘 나왔다고도 못하고 그렇다고 못 나왔다고도 못하고 정말 뭐든 애매하죠. 그래서 좋았던 점은 딱히 선생님들이 저를 눈여겨본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딴짓을 해도 크게 혼날 일이 없었죠.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다 무난하게 졸업했고요. 사회에 나가서도 별다를 거 없었어요. 회사도 번듯한 대기업은 아니고 그냥 중소기업 몇 년 다니다가 병원 상담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자리도 어쩌지 사람 인맥 줄줄이 따라 들어간 거지 실력으로 딱 찍혀서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은 진짜 평범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이게 또 세상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렇게 평범한 제가 강남에 살았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강남 살았다 그러면 다들 뭐 금수저다 이러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산층, 그보다 아래 뭐 이런 말을 계속 했던 거예요. 아파트 들어간 시점이 그 동네 아파트 막 올라올 때였거든요. 선릉역 근처에 아파트가 덜컥 들어설 때 아빠가 진짜 운 좋게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저희도 평생 전세 전전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작은 평수에 겨우 들어갔는데 세월이 흘러 지금은 그게 시가로 20억이 넘었어요. 다들 부럽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게 제 능력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계실 때 잡아둔 덕분이죠.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는 저, 오빠, 엄마 이렇게 셋 명의로 공동 소유가 되었습니다. 돈이라고 해봐야 유산으로 7억 정도? 그거 말고는 없긴 한데요. 덕분에 든든하긴 하죠. 솔직히 말하면 여유돈 있어서 어디 투자하고 뭐 새 아파트 사고 그런 건 꿈도 못 꿨어요. 그저 가지고 있던 집값 올라간 거 덕 좀 본 거고 저랑 선생님으로 일하는 오빠가 생활비 벌어서 엄마 용돈 챙겨드리고 각자 살림 꾸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라 해봤자 운동 동호회 활동이 전부였으니 크게 들어가는 돈도 없었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헬스도 해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요가도 해봤지만 뭔가 제 성격엔 안 맞았어요. 운동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속 찾긴 했는데 결국 몸 만들기보다는 그냥 사람 만나서 수다 떨고 노는 재미로 운동을 한 거죠. 그러다 인라인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솔직히 인라인이라는 게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나이 30이 다 되어가는 사람이 막 헬멧 쓰고 인라인 타는 게 어색했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요. 운동보다는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친근하게 대해주고 다들 직장인이라 그런지 모임 분위기도 푸근했어요. 저는 사실 동호회 가서 운동보다 뒤풀이가 더 좋았는데요.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술 한잔하면서 회사 욕도 하고 애인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사는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오아시스 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저기요, 혹시 일부러 쇼하시는 거예요? 네? 무슨 쇼요? 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쇼할 정신이 어딨어요. 아까부터 계속 제 앞에서만 넘어지시길래 일부러 관심 끌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진짜 계속 넘어지신 거라면 죄송합니다. 뭐해요. 제가 왜 일부러 넘어져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구만. 진짜 못 타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요? 진짜로 못 타서 계속 넘어진 거라면 오히려 다행이네요. 네? 계속 넘어진다는데 다행이라고요?
드디어 저보다 못하는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제가 손이라도 잡아드릴까요? 처음엔 장난스럽게 말을 걸긴 했는데 알고 보니 저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편하게 만들어준 거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동호회에서 남편이랑 만나서 연애하고 결국 결혼까지 가게 된 건데요. 사실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양가 집안 얘기가 슬슬 끼어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꼬일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제 쪽은 뭐 그냥 평범 그 자체였으니까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문제는요, 남편 쪽이었죠. 알고 보니 남편네 집이 꽤 잘 사는 집이더라고요. 남편 집은 저희 집이랑 확실히 달랐어요. 저도 강남 살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잘 나가서가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지 혼자 몸값을 높인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남편네는 달랐어요. 강남 중심가는 아니었지만 지하철로 두 정거장만 내려가면 나오는 동네에 30평형대 아파트, 그리고 구루 쪽에 건물까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시작선부터가 다르다는 게 딱 느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절대 돈 보고 남편 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먼저 들이댔습니다. 저는 곰 같은 성격이라 눈치도 없었고 그냥 동호회에서 만난 재미난 오빠인 줄만 알았거든요. 주위에서 야, 주 오빠가 너 좋아한다? 이렇게 알려줘서 그제야 알았을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서 꼬리친 게 아니라 남편이 먼저 좋다고 들이대니까 저도 싫지는 않았고 그러다 사귀고 결혼까지 간 거예요. 혹시나 오해는 마시라고요. 여하튼 결혼 자체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는데요. 근데 남편한테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었거든요. 시동생이요. 솔직히 집안에서 존재감이 대단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랑 다르게 엄청 잘생겼거든요. 그냥 잘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제가 다 억울할 정도로 잘생겼어요. 진짜로요. 옛날 어른들이 왜 첫째보다 둘째가 외모가 더 좋고 딸 부잣집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딱 이해가 가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동생은 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도 얼굴이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은 아버님 판박이라 약간 묵직하고 진중하게 생겼다면요. 시동생은 어머님 판박이라 눈매도 뚜렷하고 화사한 인상이었어요. 제가 속으로 이게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 맞나? 하는 생각도 했었다니까요. DNA 몰빵이 이렇게 되다니. 한 번은 제가 남편한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여보, 진짜 신기하다. 아니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생길 수가 있지? 밖에 나가면 형제인 줄 모르는 거 아니야? 완전히 남남 같아 보여. 도련님은 어머님 클론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좋은 자식인 게 분명해. 맞아. 사람들이 맨날 그래. 나랑 동생이랑 너무 달라서 형제 아니냐고 묻는다니까. 아이, 근데 어쩌냐. 난 우리 아버지 클론이잖아. 맞아. 아버님이랑 당신이랑 나란히 서 있으면 진짜 웃긴 거 알아? 당신 노안이라서 사실 도련님보다 아버님이랑 더 형제 같다. 아이, 진짜 이 아줌마가 자꾸 놀리네. 그리고요, 이 잘생김 덕분이었는지 우리 시동생요 결혼도 꽤 잘 갔어요. 직장은 외국계 기업 다니긴 하는데 솔직히 의사 만날 급은 아니거든요.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은 다 자기랑 비슷한 급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또 세상 참 웃긴 게 잘생기면 끝이더라고요. 능력이 조금 아쉬워도 얼굴 하나로 다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무려 9살 어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것도 그냥 어린 게 아니라 전문직 의사잖아요. 시동생 나이가 30대 후반이었는데 동서는 20대 후반.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게다가 직업이 의사라? 이야, 이쯤 되면 집안이 난리가 날만 했죠. 실제로도 시댁 분위기는 잔치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이그야, 내가 살자 살자 의사 며느리를 보내. 이제 어디 가서도 나도 자랑거리 생겼어. 아이, 뭐야, 듣는 큰아들 속상하게. 엄마,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벌써 며느리 삼으신 거예요? 상견례도 다 했는데 이 정도면 이미 기정사실이지 뭐. 내가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애들도 후딱후딱 진행할 거 아니야. 다행히 결혼식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사실 동선의 집에서도 살짝 아쉬워하는 기색은 있었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잘생겼어도 의사라는 직업과는 급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동선에도 돈이 아쉬운 집은 아니었으니 사돈 어르신들도 그냥 둘이 잘 살면 될지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솔직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집안에 의사 한 명 있으면 정말 든든하잖아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 왜 그 결혼의 피해를 꼭 제가 봐야 했을까요? 처음엔 진짜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결혼식 전후로도 특별히 신경전 같은 거 전혀 없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요. 제가 굳이 한참 어린 애랑 경쟁 붙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저는 결혼한 지 10년도 훌쩍 넘었고 쌍둥이 애들 챙기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던 상황이었거든요. 쌍둥이가 올해 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전까지는 정말 손이 많이 갔어요.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운다는 게 말이 쉽지 실제로는 잠깐 눈 붙이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은 오로지 육아와 살림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결혼 초반에는 애가 잘 안 생겨서 5년 정도는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 계속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쌍둥이 임신하면서 일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들어앉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시댁 들락날락하는 게 제 일상의 일부가 된 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죠.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나면 중간에 반찬 챙겨 시댁에 들리러 가거나 어머님 심부름 돕거나 그게 그냥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불만이 없었답니다. 오히려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게 당연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동서가 결혼하고 딱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나? 점심시간이었는데 동서가 시댁에 불쑥 들어온 겁니다. 병원이 근처라 잠깐 들른 거라더니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면서 대뜸 이러는 거예요. 형님, 역시 계셨군요. 저 너무 배고파요. 병원 밥이 맨날 똑같고 밍밍해서 이제는 젓가락도 안 가요. 환자들한테는 좋은 밥이라고 권하면서 정작 제가 먹으면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의사가 이런 말 하면 좀 깨져. 그래서 잠깐 눈치 보면서 들렀어요. 의사들도 병원 밥을 먹어? 따로 식당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신기하다. 동서도 참 별나. 어쩜 나 있는 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찾아왔대? 그래, 앉아있어. 내가 뭐라도 챙겨줄게. 그때까지는 저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마침 주방에 있었으니까 밥 차려주는 게 뭐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있는 반찬에 국 조금 데워서 밥 말아주면 끝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날 반찬을 집어먹던 동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이 반찬 진짜 맛있다. 이거 형님이 하신 거라고 했죠? 어머, 형님, 솜씨가 대단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이 계속 찾으시는 이유가 있네요. 다음엔 저도 좀 부탁드리면 안 돼요? 그 순간엔 솔직히 기분 좋았어요. 음식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가 맛있다고 하면 힘든 줄 모르고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시부모님 드리려고 미리 챙겨둔 반찬이었는데 동서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괜히 저도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끝났어야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죠. 며칠 뒤 또 점심시간이 됐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들어왔어요. 형님, 저 부탁 좀 드려도 돼요? 지난번에 형님이 해주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며칠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김치 좀 챙겨주실 수 있죠? 어라? 그건 원래 어머님 드리려고 따로 담아둔 거라서 어머님이 요즘 입맛이 없으시다고 해서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든 건데 먼저 줬다간 어머님 드실 게 모자라면 어쩌지? 에이, 조금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형님이 워낙 손이 빠르시고 부지런하시니까 금방 또 담그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투가요. 요상하게 참 묘했어요. 겉으로는 고맙다, 맛있다 칭찬을 하긴 하는데 근데 점점 뻔뻔해지는 게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전 아유, 나이도 어리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한두 번쯤은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근데요, 이게 점점 습관처럼 굳어지기 시작했죠. 시동생이랑 동서가 결혼하고 딱 석 달 정도 됐을 때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상을 치우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애들 챙기느라 옆에 앉아 있었고
동서는 소파 팔걸이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죠. 딱 봐도 오늘도 절대로 안 움직였다는 태도였어요. 근데 동서가 갑자기 입을 여는 겁니다. 형님, 우리 입 심심한데 과일 좀 먹을까요? 아버님, 사과 괜찮으시죠? 아니, 제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평소에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과일 먹자는 얘기를 꺼내니 전 순간 웬일이야? 드디어 동서가 일어나려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말 꺼낸 사람이 움직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며느리가 둘인데 누가 먼저 말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좋다고 하시고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공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동서가 웃으면서 일어나진 않으니까 대놓고 저를 지목한 사람은 없는데 다들 은근슬쩍 제 쪽을 보는 거예요, 글쎄. 아니, 말은 동서가 꺼냈는데 왜 제가 일어나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요, 참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사과 베란다에 있죠? 동서, 같이 깎자. 그랬더니 동서가 손사래를 치면서 아주 싱글벙글 웃더라고요. 형님, 저는 안다요. 수술해야 하는 손이라 칼질하다가 다치면 큰일 나요. 저 손 다치면 예약 환자들 어떡해요? 형님이 해주세요. 기가 막히죠? 아니, 네 손은 환자 살리는 금손이고 뭐 내 손은 뭐냐? 난 다쳐도 괜찮은 손이냐? 진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성격상 그렇게 못 받아쳐요. 그냥 웃는 척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움직이자마자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던지시더라고요. 우리 큰 며느리는 손이 야무지잖아. 정연이가 하는 게 낫지. 이 말이 일부러 저만 시키려는 건 아니었겠죠. 오히려 뭐 복돋아 주시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결국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또 제가 하게 되는 거죠. 호랑이 굴 끌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은근한 갑질, 은근한 여우짓을 눈치채고 당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게 참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곰 같은 성격이라 그런 것도 힘들고 뭐랄까 이미 결혼해서 하던 것들이 익숙해진 상태였고 시부모님과도 친분이 더 있으니까 참 말을 꺼내는 것도 애매하고 암튼 그러더라고요. 물론 물귀신 작전 몇 번 해봤어요. 제가 움직일 때 일부러 동서 같이 하자 하고 불러봤어요. 근데 우리 여우 같은 동서 제 허술한 작전에 당해줄 리가 없었죠. 또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칼 핑계, 병원 핑계 온갖 이유를 대면서 결국 자기가 있는 갑의 자리를 지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혀를 내두르는 수밖에 없었죠. 아이, 동서는 나이도 어린데 도대체 어디서 저런 못된 짓만 배워왔을까요? 근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거든요. 동서가 제사 시간을 바꿔버린 거예요, 글쎄. 원래 우리 시댁은 제사를 밤에 지냈거든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귀신이 제일 잘 돌아다니는 시간이 밤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미신이든 아니든 어른들이 그렇게 해오셨으니 그냥 따라오는 거였죠. 자정 전후로 제사 드리고 정리하다 보면 솔직히 너무 피곤했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은 눈이 풀려서 회사를 갔고요. 그래도 1년에 몇 번 안 되는 제사니까 다들 그 정도는 감안하고 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직장 다닐 땐 술 마시고 늦게 들어간 날 많았는데 제사 치르고 하루 이틀 늦게 들어간다고 아예 뭐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동서가 그걸 바꿔버렸습니다. 제사가 7월이라 해가 길 때였는데 밤까지 기다리지 않고 6시 반에 시작해서 8시면 끝내고 9시면 집에 들어가게 하자는 겁니다. 이유가 뭐였냐고요? 그게 아니면 본인이 못 온다는 거예요. 저도 한 집안의 며느리인데 얼굴은 비춰야 하잖아요. 음식하는 건 못 도와드려도 얼굴이라도 비추려면 시간은 맞춰야죠.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웃음부터 나왔어요. 아니, 제사 시간에 본인 스케줄 맞추듯 바꾸자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차피 일손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냥 절만 하고 밥 먹으러 오는 건데 동서한테 시간을 맞춰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니 반응이었어요. 아이, 그래. 그 밤에 하면 온 가족 다 피곤하지 않니? 그 작은 애마처럼 초저녁에 드리는 게 낫겠다.
맞아요, 어머님. 시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명절 때도 아침에 차례드리잖아요. 산 사람이 편한 게 우선이죠. 잘 결정하신 거예요? 와, 평생을 밤에 제사를 지내던 집이었는데 동서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였으면 진작에 바꾸시지. 네, 물론 저도 솔직히 편하긴 했습니다. 초저녁에 하면 애들도 덜 피곤하고 저도 늦게까지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좋았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결론은 늘 동서말로 끝난다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냥 원래대로 하자고 하고 넘어갔을 텐데 동서가 하면 분위기가 싹 달라지니까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사 시간뿐이었겠습니까? 가족 여행 날짜도 그렇고 여행지 정하는 것도 그렇고 다 동서 마음대로 됐습니다. 애들 방학 맞춰서 날짜 잡아 놓으면 동서가 한마디 해요. 그날은 병원 회의가 있어서 안 돼요. 다른 날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날짜가 바로 바뀌고요. 제가 아이들 생각해서 바닷가 가자고 하면 동서가 또 태클을 걸어요. 저는 바닷가 가면 피부 트러블 생겨서 힘들어요. 산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행지는 결국 산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 일부러 내 의견에 반대로 하고 싶은지 뭔지, 어떨 땐 일부러 제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말해서 동서가 태클 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적도 있어요. 웃기죠? 더 웃긴 건요, 그럴 때마다 꼭 등장하는 레퍼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시작은 똑같아요. 제가 의사라서요. 환자 일정이 하루만 어긋나도 줄줄이 다 밀려버리거든요. 그래, 그 의사가 제일 바쁘지. 다른 사람 일은 조금 늦어도 괜찮지만 환자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요즘처럼 다들 자기 살기 바쁜 세상에 의사 며느리가 바쁜 와중에도 얼굴 비춰주니 그게 어디냐. 아유, 진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뭔 얘기든 간에 제가 의사라서 라고 시작을 하는데 시부모님은 지겹지도 않으신지 그 말만 들으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니, 의사라는 게 만능 열쇠 키냐고요. 또 얼마나 당당한지 대기업 회장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게 못내 속상해서 남편한테 푸념이라도 하는 날에는 남편도 뭐 받아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당신도 편해졌으면서 괜히 그런다. 그래서 싸움 만들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아니, 내가 싸움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말해도 안 먹히는데 동서가 하면 다 바뀌는 게 웃기지 않냐고. 그냥 의사라서 바쁘다니까 배려해 주시는 거지. 당신이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 아니, 제가 뭘 예민하게 굴었습니까? 저는 그냥 답답하다고 푸념하는 건데 그걸 꼭 예민하다, 트집 잡는다 이렇게 몰아가니까 더 서럽더라고요. 사실 저는 내 편이라곤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편도 저런 식이니 공감 하나 못 얻고 혼자 잡일꾼이나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동서가 집에 들어온 지 딱 1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 무렵 시아버님 건강이 확 기울어 버렸습니다. 원래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으셨거든요. 근데 하루는 다리가 퉁퉁 붓더니 호흡이 가빠지셔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 가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신장 기능이 확 떨어져서 폐에 물이 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연세가 연세이시다 보니 좀 불편하시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혼자 계시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당장 누가 곁에서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쌍둥이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무리였고 시어머니도 보험 일을 계속하셔서 집에 묶여 있을 수는 없었어요. 결국 낮에는 요양보호사분을 모시게 됐고 저도 손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한두 시간씩 틈을 내서 시댁에 들렀죠. 어제 우리 집에서 먹으려고 만든 반찬 덜어다 드리고 아버님 옆에서 말동무라도 해드리고요. 큰일은 못해도 나름대로 제 몫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동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꼭 제가 가는 시간에 맞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일부러 제 시간만 노려서 오는 것처럼요. 그리고는요, 빤히 감시하는 눈빛으로 제 행동을 훑어보고 꼭 한마디씩 던지는 겁니다.
아버님, 어제 저희 집에서 만든 반찬 조금 가져왔어요. 입맛 없으시다 하셔서 특별히 간도 좀 맞춰봤는데 혹시라도 싱겁거나 짜면 말씀하세요. 제가 내일 또 바꿔서 가져오면 되니까요. 그래, 아이고 고맙구나. 네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마음이 놓인다. 혼자서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네가 와주면 든든해. 형님, 이 반찬 말인데요. 혹시 양념이 좀 강하게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님이 요즘 혈압 때문에 예민하시다는데 이런 음식 드리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의사라서 괜히 걱정돼서 그래요. 형님이 애쓰시는 건 알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싱겁게 만든다고 만든 건데 내가 동서만큼은 잘 모르잖아. 그럼 동서가 좀 만들어서 가져와 주면 어때? 형님이 잘하시는 거 아니까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형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셨으면 아버님 상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큰 며느리로서 그런 부분은 더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요, 진짜로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의사라면서 본인이 챙기면 되지. 왜 제가 들락날락하는 시간에 맞춰서 훈수를 두냐고요. 제가 챙겨놓은 반찬까지 검열하듯 쳐다보는데 당연히 기분 나쁘죠. 저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니까 뭐든 열심히 해도 티도 안 나고 의사인 동서는 그냥 말만 조금 보태면 이야, 역시 우리 의사 며느리 하는 구조라 아무리 저라고 해도 불만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요양보호사분한테는 또 어떻게 구는지 보셨어야 돼요. 약은 절대 시간 한 번이라도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아버님 상태가 지금 예민해서 지금만 어긋나도 바로 증세가 악화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제든 확인할 거니까 대충 넘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는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자기 부하 직원 다루듯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동서가 하는 따발총 말들을 듣는데 제 귀가 다 따갑더라고요. 보호사분 표정이 굳어지는데 제가 다 땀이 나는 겁니다. 진짜 민망하고 불편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속이 부글부글한데 그렇다고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괜히 제가 뭐라고 했다간 큰며느리가 예민하다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입을 닫고 있었죠. 그냥 속으로만 씹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님이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보험 서류를 못 떼어오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 써줄 테니까 저보고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병원에 다녀왔어요. 서류 받아서 시댁 돌아오는 길이었죠. 그때 요양보호사님 퇴근 시간이랑 겹쳤는지 현관 앞에서 딱 마주친 거예요. 요양보호사분 저를 보고 웃으며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요양보호사분 눈빛이 묘해지나 싶더니요. 제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글쎄. 사모님, 제가 저 어린 여우년 버릇 좀 고쳐드릴까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 동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작은 사모님요. 안 그래도 불만 많으셨잖아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래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보호사 얼굴에 뜬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었어요. 아니, 뭐라도 알고 있다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의 웃음 같았죠. 그러니까 무섭기도 하고 동시에 궁금증이 확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러자 제가 망설인다는 걸 느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보여드릴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사모님 동서분 아주 버릇 좀 잡아주시면 앞으로 일 다니기 더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발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대요. 머리는 아직 안 된다 멈춰라 하는데 궁금증이 겁을 눌러버린 거예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까지도 망설였습니다. 차문을 열면서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데 발은 이미 앞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대체 뭘 보여주려는 걸까? 그냥 허풍은 아니겠지? 그 생각만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 인생에 상상도 못할 천벌이 떨어진 겁니다. 차에 올라탔을 때부터 제 속은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어요. 상황은 엑셀을 밟고 나아가는데 머리는 계속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차는 시댁에서 점점 멀어졌고요. 평소 가던 길이 아닌 것 같아 창밖을 힐끔힐끔 봤는데 뺑뺑 돌아 어느새 병원 근처 골목길에 들어선 거더라고요. 괜히 심장이 뚝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유, 보호사님. 아니, 왜 굳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냥 아까 근처에서 이야기했어도 됐잖아요. 이렇게까지 끌려오니까 더 불안해요. 혹시라도 집 근처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누가 들을 수도 있잖아요. 저도 쓸데없는 입방아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무겁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장소를 옮긴 건데도 저한테는 무슨 선을 넘어서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는데 괜히 제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요양보호사가 가방을 열더니 구겨진 약봉투랑 영수증 몇 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는데 그게 별거 아닌 종이인데도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모님, 이거 한번 똑똑히 보세요. 아버님 약 처방 날짜가 이상하게 겹치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수십 명 어르신을 모셔봤는데 이런 패턴은 단순한 깜빡이나 우연으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솔직히 제 경험상 이건 누군가 일부러 중복해서 약을 타온 게 아니면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수상해요. 저는 얼떨떨하게 봉투를 뒤적이다 대충 웃어넘기로 했어요. 아휴, 어르신들이 약 흘리시기도 하고 깜빡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약이 남은 거 아닐까요? 혹시 저번에 동서가 약 꼬박꼬박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 깜빡하셔서 그런 건 아니시죠? 괜찮아요. 다음부터 신경 써주세요. 아유, 아니에요, 사모님. 저도 처음엔 어르신께서 제때 안 드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작은 사모님이 저한테 자꾸 태클을 거시는 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일부러 뒤집어 씌우려는 것 마냥. 그래서 찾아보니까 처방 날짜가 겹치고 수량도 안 맞고 약은 작은 사모님 내에서 타오는 거잖아요. 맞죠? 요양보호사가 말하는 게 가족 이간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뭔가 꼰지른다기보다는요.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또 면전에 대고 나쁜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머뭇거리며 푸념을 늘어나 버렸어요. 아유, 그래도 가족인데 제가 괜히 오해하는 거면 또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런 게 더 겁나서요. 시댁 식구들이 원래 제가 조금만 말해도 예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눈에 딱 마주치는데 괜히 시선 피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모님, 그래서 내가 사모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그 집에서는 믿을 만한 분은 사모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환자만 돌보면 되는 사람인데 작은 사모님이 의사랍시고 저를 몰아세우고 감시하는 거 너무너무 지나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발견한 이상 도리상 그냥 넘길 수는 없죠. 그 말이 저한테 이상하게 묵직하게 들어왔어요. 사실 시댁 안에서 제 말은 늘 공기 취급이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참 낯설면서도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반대로 차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영수증 몇 장이 그냥 종이 같지가 않았어요. 그게 마치 무슨 증거 같기도 하고 폭탄 같기도 하고 괜히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그날 병원 앞에서 요양보호사랑 나눈 대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동서가 설마 안 좋은 짓을 했을까 싶으면서도 또 요양보호사가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이는 날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날 가기 전부터 속이 벌써 쓰렸어요. 왜냐하면 모임만 잡히면 늘 똑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동서는 언제나처럼 앉아만 있으면서 은근슬쩍 저를 부려먹으려는 시동을 걸고 저는 꾹 참거나 억지로 웃으면서 받아야 했으니까요. 평소엔 그래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사실 숨겼지만 저는 이미 요양보호사랑 손발을 맞춰둔 상태였거든요. 제가 직접 판을 깨면 집안이 뒤집어질 게 뻔하잖아요. 괜히 저만 예민하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요양보호사가 툭 던지면 제가 옆에서 슬쩍 거드는 그림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씨앗만 심어두자는 거였죠. 그날 저녁 역시나 동서는 시작부터 시동을 걸었어요. 밥상 차릴 때도 형님 그거 좀 챙겨주세요 하며 슬쩍 빠지고 앉아서도 지 손은 까딱 안 하고 저를 힐끔힐끔 보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몰라요. 오늘은 네 멋대로 안 될 거다. 두고 봐라. 그런 마음까지 올라왔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다들 밥 먹고 과일 얘기 나오려던 찰나였는데요. 그때쯤 요양보호사님이 퇴근할 시간이었는데 짐을 챙기다가 입을 여는 겁니다. 저 어르신 약 개수가 계속 안 맞아서요. 영수증 보니까 두 군데서 동시에 처방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순간 공기가 확 변했어요. 젓가락 소리가 뚝 끊기고 다들 눈만 크게 뜨고 서로 쳐다봤습니다. 정적이 너무 길어서 제 심장이 귀에까지 쿵쿵 울리더라고요. 지금도 그 정적이 제 머릿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한꺼번에 동서에게 쏠렸죠. 모두가 약을 받아오는 게 동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때 동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제가 무슨 약을 직접 만들기라도 하나요? 병원 시스템이 요즘 얼마나 오류가 잦은데 왜 제 탓을 하시지? 아니, 아직 아무도 동서 탓이라 말 안 했는데 먼저 발끈하는 게 오히려 수상하잖아요. 전 속으로 이게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거구나 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버님이 약 드시다가 흘리셨을 수도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약봉지 뜯다가 떨어뜨리면 금방 수량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보호사님이 여러 가지 챙기다 보니까 순간 착각해서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게 제가 잘 체크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는데 그 억지 논리가 다 보이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또 다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갔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준비해둔 판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짠 각본대로 나섰죠. 아니 설마 요즘 뉴스에서 떠드는 그 불법 유통 때문에 우리 동서를 의심하는 거예요? 위고비 성분이 아버님 약이랑 비슷하다느니 말이 많던데 그래도 의사인 우리 동서가 감히 그런 짓을 하겠냐고요. 집안 얼굴에 먹칠하는 일인데 아무리 돈이 달콤해도 제정신이면 못하죠. 그쵸?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던지니까 동서 얼굴이 확 시뻘개지더니 눈을 막 이리저리 굴리면서도 제 말에 맞장구를 치더군요. 평소엔 제 말에 반박하는 게 취미더니 말이에요. 형님 말이 맞아요. 제가 드리고픈 말이 딱 그거예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때 그 억지 웃음 아직도 기억합니다. 입꼬리는 억지로 올렸는데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손가락은 무릎 위에서 자꾸 꼼지락꼼지락거리던 모습. 그러더니 갑자기 동서가 벌떡 일어나더니 과일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쓸데없이. 제가 과일 좀 내올게요. 아니 과일을 가져온다고요? 말도 안 돼. 동서가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도망가는 게 눈에 훤했죠. 제가 바로 팔을 뻗어서 막았습니다. 동서 그 손 다치면 안 되잖아. 앉아있어. 과일은 내가 내올게. 그 말에 가족들이 일제히 그래 작은 애는 앉아라 큰애가 한댄다 하고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에휴 시댁 인간들. 단합에 도움받은 첫 번째 일이었을 겁니다. 동서는 그대를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버렸고요. 얼굴만 더 붉어졌어요. 그 장면이요. 제가 아직도 눈앞에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선명한데요. 그 마치 연예인 루머를 연예인 매니저 입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처럼 가족들 눈빛이 전부 요양보호사와 동서를 오가면서 반짝였어요. 궁금증, 의심, 그리고 은근한 기대까지 다 섞인 눈빛이요. 그때 요양보호사가 한 발 물러서면 정리했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 죄송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 의무적으로 신고하라고 교육을 받아와서요. 그래서 혹시라도 큰일이 되기 전에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건데
도를 넘은 건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제 의도는 결코 누구를 곤란하게 하려던 게 아니라 어르신 건강을 위해서였어요. 그 말투가 아주 정중했어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칭찬을 했죠. 그래요. 그 말이 딱 옳다. 직업적으로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챙기는 거지. 나는 오히려 그런 태도가 믿음직스럽네. 괜찮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꼼꼼히 봐주셔. 맞아요.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혹시 대충 넘어갔다가 더 큰일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챙겨주니까 더 든든하네.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건 뭐든 말해주면 고맙겠어요. 우리야 도움이 되는 거지 싫을 게 뭐가 있다고. 근데 동서는요? 입술만 깨물다가 겨우 한마디 했죠 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그 네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서 메아리 치는데요. 평소에 얼마나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인데 그날은 쥐죽은 듯 앉아서 한마디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시작이었죠. 꼬리가 길면 결국 잡히는 법입니다. 저랑 요양보호사가 일부러 크게 터트린 건 아니었어요. 그날은 그냥 겁만 주자는 정도였는데 동서가 몰래 불법 처방해주던 환자 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오젬픽을 맞던 환자가 부작용을 겪고 병원에 따졌는데 그 과정에서 진료도 안 보고 약만 발급해줬다는 말이 터져 나온 거예요. 병원 측도 발칵 뒤집혀 내부 전산을 뒤졌고 환자 진료 기록도 없이 처방된 차트가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그런 건이 보건당국에 보고가 안 될 수가 없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중복 청구 내역을 잡아내면서요. 결국 동서 이름이 딱 걸려버렸어요. 불법 차트 조작 약 처방까지 모두 확인이 된 거예요. 동서가 결국 의사 면허 정지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병원에서도 바로 소문이 퍼졌고 시댁에서도 일파만파가 된 사건이었어요. 의사라는 직함 하나로 모든 걸 좌지우지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 권위가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병원에서조차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됐으니 밖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전 같았으면 가족 모임 자리에서 제 말에 끼어들 틈도 안 주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던 동서였는데요. 이제는 고개 푹 숙이고 조용히만 있는 거예요.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고 대화 주제가 자기랑 조금이라도 관련될까 싶으면 시선 피하고 제가 속으로 으이구 저 꼴이 웬일이냐?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쪼그라들 줄이야? 하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시동생은 처음에 사건이 빵 터졌을 때 정말 분노했습니다. 그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손까지 부들부들 떨던 모습 아직도 눈앞에 서네요.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이 무슨 생각으로 그따위 일을 벌였는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지금 회사에서도 다 내 앞에서 수군거리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겠냐고. 사람들 눈빛이 전부 의사 아내가 불법에 연루됐다고 비웃는 것 같아서 내가 숨이 막혀. 당신이 내 인생, 내 명예를 통째로 짓밟아버렸어. 그 소리가 그냥 화가 아니라 진짜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져서 아내 잘못 때문에 자기가 욕먹는 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이그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라더니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으니까요. 동서는 그 말에 눈물까지 보이며 변명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었어. 솔직히 병원에서 매일같이 환자 줄 서 있는 거 감당하면서 경쟁 속에서 버티려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뿐이라고. 아이고야, 의도가 뭐가 중요합니까? 잘못은 이미 드러났는데. 근데 또 저 말이 먹히긴 했나 봐요. 시동생이 끝내 아내를 내치지는 않았네요. 아이가 있으니 쉽게 갈라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대신 집안 내에서 동서의 발언권은 완전히 줄어들었어요. 다시는 의사라는 타이틀로 갑질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봐도 이혼까지 가면 더 큰 폭탄이었을 겁니다. 집안 분위기도 그걸 감당 못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단호하게만 선을 그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하면 안 되고 다음번엔 용서 없다는 말로요. 그냥 흔한 잔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단호했고요.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이 딱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서방님도 체면 다 구겼지만 결국 애 때문에 참고 붙잡고 사는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참 여기서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동서가 아직도 제가 그날 가족들 앞에서 자기를 두둔해줬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요양보호사 말에 슬쩍 거들면서 설마 우리 동서가 그런 짓을 하겠냐 했던 거 그걸요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동서는요 저한테 아주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형님으로 모셔요. 제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네 형님 하고 제 눈치부터 살피고 예전에는 눈만 마주쳐도 빈정거리던 애가 이제는 완전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 이제는 동서가 헛똑똑이처럼 보여서 하는 짓이 귀여워 보일 지경이에요. 시댁 모임 자리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동서 쪽만 쳐다보며 의사니까 잘 알겠지 하고 묻곤 했는데 이제는요 동서 쪽은 거들떠도 안 보고요. 저한테 먼저 묻더라고요. 정연이 생각은 어떠냐? 네가 말해봐. 네가 여태까지 다 맡아왔으니까 너보다 사정을 잘 알 거 아니니? 이럴 때마다 속으로는 웃음이 터지지만 겉으로는 그냥 평소처럼 제 할 일 하다 보면 엄청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 있죠. 시부모님뿐만이 아니에요. 동서가 저를 형님으로 모시는 것도 우습습니다. 예전엔 저보다 한마디라도 더 하려고 제가 하던 말 하나하나 꼬투리 잡던 애가 이제는 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속으로 이런 게 바로 권력의 역전이구나 하고 피식 웃었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은 안 했지만 그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전엔 서로 간의 대화도 많고 웃음도 많았는데 지금은 말수가 확 줄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그래도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티는 거죠. 억지로라도 붙잡고 사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전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속이 다 후련했어요. 제가 직접 큰 소리 치지 않아도 굳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아도 결국은 제 자리가 지켜졌고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거예요. 동서는 고개 숙이고 시동생은 단호하게 아내를 관리하고 시부모는 저를 먼저 챙기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동서가 자기 꼴이 밟혀서 자폭한 걸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전 사고 안 치고 믿음직한 맏며느리가 된 거고요. 어느 정도 우연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 손으로 쟁취한 제 자리잖아요. 그걸 알 사람은 저랑 보호사님 둘뿐이죠. 사실 동서가 무너진 이후에 집안에서 제일 큰 충격을 받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동서가 시댁 식구가 된 이후 어머님이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 있다. 이게 어머님의 든든한 자랑거리였거든요. 친척들 모이면 늘 그 이야기부터 꺼내시고 동네 사람들하고 인사 나눌 때도 우리 작은 며느리가 의사라서 이거 하나로 어깨를 펴고 다니셨죠. 근데 그게요 단번에 흉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돼버렸으니까요. 처음에 사건이 드러났을 때는 그 충격 때문인지 동서를 붙잡고 펄펄 뛰셨어요. 아니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다녔는데 네가 이 집안을 망신을 시켜?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는데요. 그 화도 오래 못 갔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 기세가 쑥 꺾이고 결국은 체념으로 변하더라고요. 친척이나 이웃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전 같으면 떠들썩하게 자랑했을 텐데 이제는 그냥 눈만 피하고 조용히 자리 지키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저한테도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잔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은근슬쩍 맏며느리가 해야지 하며 저한테 밀었을 텐데 그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저를 챙기면서 미안한 기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원래 집에는 이렇게 우직한 며느리가 있어야지. 그동안 괜히 너만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하다. 제가 겉으로는 아유 아니에요 어머님 하고 살갑게 웃으며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제 알았냐?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고 비아냥도 대봤고요.
요양보호사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요양보호사도 처음에는 가족들 앞에서 의혹을 꺼낸 걸 후회했대요. 내가 괜히 입을 열었나? 괜히 집안 싸움에 불을 붙였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시부모님이 더더욱 의지하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 나도 순간은 놀라고 당황했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보호사님이 그 얘기를 해줘서 다행이야.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닌데도 이렇게 꼼꼼히 챙겨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 그래서 요즘은 내 건강이나 애들 아버지 건강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해주면 괜히 더 든든하고 믿음이 가더라. 결국 요양보호사는 직업적으로 소양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고 시아버지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제 시아버님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돌봄이 필요 없어졌지만요. 인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건강관리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시부모님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됐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 직함이나 타이틀이 다가 아니라는 걸요. 의사라는 이름도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잖아요. 반대로 요양보호사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을 받는 거고요. 동서는 이제 집안에서 목소리 높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엔 뭐만 하면 제가 의사라서요 하면서 말을 끊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지금은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만 있어요. 말 붙이는 사람도 없고 뭐 가족들 대화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고 저도 속으로 에이그 잘난 척하던 꼴이 이게 뭐냐 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저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저도 이번 일 겪으면서 딱 하나는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동안은 괜히 혼자 속 끓이면서 참아야지. 나도 잘난 거 없으면서 뭐 입으려나 이러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참는다고 다 미덕은 아니지만 필요할 땐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있는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말 안 해도요. 드러날 건 알아서 드러나요. 무너질 것도 지들 발로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다 보면 결국은 좋은 꼴 절대 못 본다는 거예요. 둥글둥글하게 넘어가는 척하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네모나게 살자는 건 아니지만요. 돌이켜보면 그날 요양보호사님 차에 몸을 실었던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큰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냥 아유 괜히 끼어들지 말자 하고 안 갔다면 지금도 저는 시댁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제 삶에 이렇게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웃지 못할 경험을 함께 나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